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유형과 소스 측면의 다양성, 데이터 수집과 처리 측면에서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작은 용량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패턴 분석, 머신러닝 모델 훈련 등에 유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량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자, 나아가 이를 활용해 시장, 기업 및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서 시민들의 교통,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요. 이를 통해서 최적의 대중교통 경로를 설계하는 것과 또는 기업 마케팅에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화, 규모, 형태, 속도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유튜브에 매일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볼륨.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형태,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이 생겼죠. 그쵸? 베리어티입니다.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실시간 분석. 자, 신용카드 거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실된 경우에는 뭐 이제 정지시켜도 되시겠지만, 암튼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용하지 않는 패턴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뭔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탐지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변화, 규모, 형태, 속도, 다음에 기술 변화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 저장, 분석 기술 및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합니다. 인재 조직 변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새로운 인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 빅데이터의 3V와 4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3V 앞에서 나왔었죠. 볼륨, 베리어티, 벨로시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가 더 밸류가 추가됩니다. 밸류는 ROI 관점입니다. 투자 자본 수익률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입니다. 볼륨, 베리어티, 벨로시티 밸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륨은 데이터의 크기,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구글 실시간 자동 번역 시스템에 도움을 준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베리어티, 데이터의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및 웹 문서와 같은 반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벨로시티, 데이터의 속도를 의미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업데이트 속도가 빠릅니다. 밸류, 비즈니스 효과 요소입니다. 자, 앞에 지금 나왔던 세 가지가 투자 비용 요소라면 밸류는 비즈니스 효과 요소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크기 단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비트는 데이터 저장 최소 단위입니다. 이준수의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0 또는 1입니다. 자, 니블은 비트를 4개 모아 사용하는 단위고요. 다음에 바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를 8개 모아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자, 알파벳 A나 B, 숫자 1, 2가 각각이 1바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가 있죠. 그쵸? 자, 여기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이제 뭐 그냥 외워주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여기
테타, 엑사, 제타, 요타는 여기 앞 글자 페이지, 페이지 이렇게 하면 기억 잘 나시겠죠? 페이지, 그쵸?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단위 같은 경우는 10의 3승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3, 여기 지수가 3씩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칙성이. 다음에 2의 n승, 2의 10승에서 여기서 지수가 10씩 커진다고. 그래서 뭐 여기 앞자리만 외우신다든가 킬로바이트 하나 외우시고 킬로바이트 하나 외우시고 10의 3승이니까 3이니까 30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10은 그냥 20, 30, 20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페이지. 자, 문제 풀어 보시고요. 자,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 빅데이터 현상은 없던 것이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 다루는 사람과 조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킨 것입니다. 다루는 기술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고객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증가. 이제 기업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죠. 그쵸?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의 확산, 다음에 이 데이터의 저장 기술의 발전과 이거를 쓰는 이제 데이터 저장 기술의 가격 하락이죠. 그쵸?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의 도래,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의 보급,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 SNS, IoT 확산 등이 맞물려 데이터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시대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 산업계 보시겠습니다. 산업계는 일어난 변화를 보면 빅데이터 현상은 양질 전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거대 데이터 활용 과학 확산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거대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과학 부분에 이제 뭐 실험이나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는 인간 개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질 전환의 법칙. 일정한 양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거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규모에 도달해서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의 게놈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인간 유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유전 정보에 대한 이해가 크게 증가했고 유전 질환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개인 맞춤형 의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진화와 인간의 공통조상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모델을 말합니다. 이는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 사용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전이나 공장에서 발전기를 직접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전력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면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기술 발전에는 디지털화, 저장 기술, 인터넷 보급, 모바일 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 관련 기술 발전에는 디지털화, 저장 기술, 인터넷 보급, 모바일 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 분석에 경제적 효과를 제공해준 결정적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분산 병렬 처리 컴퓨팅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모델을 말합니다. 이는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옛날인데요. 옛날에는 그 가전이나 공장에서 발전기를 직접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전력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금을 내면 되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외에는 소셜미디어,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확장,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자, IoT, 인터넷 오브 띵의 사물 인터넷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마다 통신 장치를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 또는 기계끼리 자동으로 통신하는 기술로서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IoT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또는 산업 장비 등의 다른 사물들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사물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는 내장 센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구글의 인터넷에 연결된 네스트는 날씨와 기온 정보, 그리고 집주인의 평소 온도 설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콘텍스트를 인식해 자동으로 온도를 설정해주며 아마존의 대시라는 작은 장치는 와이파이가 내장된 바코드 인식기로 상품에 인쇄된 바코드를 대시로 비치게 되면 그 상품을 아마존 장바구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애플과 제휴해서 스마트한 운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굳이 우리가 기계를 조작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이것이 보여줄 미래입니다. 미래의 빅데이터 관점에서 볼 때 사물 인터넷과 모든 사물의 데이터와는 관련이 큽니다. 자,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거는 기대를 잘 표현한 비유로는 산업혁명의 철이나 석탄, 21세기의 원유, 렌즈 플랫폼이 있다. 자,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석탄, 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석탄철, 석탄철이 산업혁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빅데이터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 석탄처럼 활활 타올라서 예, 혁명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원유입니다. 자, 원유. 우리 사회의 저변을 떠받치는 에너지원인 원유처럼 빅데이터가 각종 비즈니스,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및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렌즈. 현미경이 생물학 발전에 미쳤던 영향만큼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글의 앵글 뷰어를 통해서 수천만 권의 책을 기탁하였습니다. 플랫폼, 플랫폼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공동 활용의 목적으로 구축된 유무형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 플랫폼의 의미는 기차 플랫폼 아시죠?
기차를 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각각의 종착지를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의미의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2006년 F8 행사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소셜 그래프 자산을 외부 자들에게 공개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위에서 작동하는 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 페이스북 자체가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죠.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빅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면 각종 사용자나 사용자 데이터나 M2M 센서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 저장해두고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합니다. 즉, 빅데이터가 그 자체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데이터의 활용 방식. 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적절하게 가치를 딱 어디까지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활용 방식인데요. 어, 그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누가 활용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새로운 가치 창출.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 다음 분석 기술의 발달입니다. 분석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가치 없는 데이터도 새로운 분석 기법의 등장으로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분석 모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그 데이터로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변화, 사전 처리를 사후 처리로. 자, 사전 처리는 표준화된 문서 포맷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후 처리, 데이터를 모은 뒤 그 안에서 숨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질에서 양으로. 자,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 구축 과정은 데이터의 양이 질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변수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상관관계입니다. 빅데이터의 영향. 빅데이터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생활 전반에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시장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신사업을 발굴합니다.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공 등에 활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보다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국가 전체로서는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환경 탐색, 상황 분석, 미래 대응입니다. 기상, 인구 이동, 각종 통계, 법제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회 변화를 추정, 각종 재해 관련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방향, 미래 성장 전략,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빅데이터의 영향은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고객 추천 제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런 거를 뭐 사람한테 1대1로 일일이 받아야 됐다면 요즘에는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핸드폰에서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죠. 그쵸? 다음에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쵸? 내가 그 시간에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바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문구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기법에는 연관규칙 학습이 있습니다. 연관규칙 학습은 변수 간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침입자나 유해 행위자 색출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로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해킹이나 악의적인 행위는 특정한 패턴을 갖습니다. 평범한 사용자처럼 보이려 하지만 특정 이벤트가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연관규칙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유 구매자가 기저귀도 같이 구매 가는가? 그러니까 우유 구매자랑 기저귀가 연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커피를 사는 사람들이 탄산 음료도 많이 구매하는가? 이런 것들이 연관규칙 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유형 분석 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애널리시스죠. 분리나무 분석입니다. 분류나무 분석. 새로운 사건이 속하게 될 범주를 찾아내는 통계적 분류를 위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훈련용 분류틀이 있어야 한다. 문서를 분류하거나 조직을 그룹으로 나눌 때 온라인 수강생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속하는가? 그래서 분류해서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그쪽에다 포함시키겠죠. 자, 유전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제너릭 알고리즘. 최적화가 필요한 문제 해결책을 자연 선택, 돌연변이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의 시청률을 얻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대에 방송해야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최대의 시청률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이 유전 알고리즘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면 이제 지금 위에 유형 분석과 분류 분석인데요. 유형 분석과 분류 분석은 두 가지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형 분석은 지금 이제 여기 트리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분류 분석의 한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분류 분석은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이란 것은 이제 뒤에 가서도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요. 자, 훈련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해 예측하는 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기존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현재 보유한 영화 중 어떤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할지, 예,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봤던 것을 기반으로 미래 어떤 것을 볼지 예측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로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선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 데이터 분석입니다. 선형 함수입니다. 사용자의 만족도가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구매자의 나이가 구매 차량의 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런 것들입니다.
회귀 분석은 다음에 감정 분석 보겠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낼 때 활용합니다. 호텔에서 고객의 논평을 받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감정 분석 앞에서 이제 정성적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감정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사회관계망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SNA라고 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으면 사람들 간 소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이 관계도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 적발 또는 특정인과 다른 사람이 몇 천 정도의 관계인가 이런 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감정 분석이랑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감정 분석은 그 글을 통해서 그 댓글이나 그런 글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내는 것이고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다르죠. 자,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의 종류에는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의 오용이 있으며 통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생활 침해는 동의자에서 정보 사용자의 책임제로의 전환입니다. 통제 방안입니다. 책임제로 전환하면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원칙의 훼손은 기존의 책임 원칙의 강화입니다. 데이터 오용은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법 및 객관적 인증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살펴보겠습니다. 침해의 위기 요인에는 우리를 둘러싼 정보 수집 센서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에 가공 처리돼서 2차, 3차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하나만 가입을 해도 거기에 제 정보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인제 이런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 익명화 기술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익명화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익명화 기술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쵸? 예. 그다음에 가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명 같은 경우는 다른 추가 정보가 있으면 특정 개인 정보 유추가 이름을 아무리 지워도 특정 개인 그 다른 정보를 통해서 유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빅식별화 방법에 이름을 아예 그냥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그냥 바꾸는 거죠. 예. 자, 통제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생활 침해의 통제 방안에서는 동의제에서 책임제로의 전환입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개인이 매번 동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저희 뭐 동의해도 그걸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자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 장치를 강구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책임 원칙의 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 원칙의 훼손. 자, 위기 요인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증가한 만큼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늘어가면서 어떤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늘어나면서 그거의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는 거죠. 안 좋게 예측된 사람들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잠재적 위헌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는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주의 사회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전에 체포하는 것입니다.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죄도 짓지 않았는데 미리 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원칙의 훼손의 위기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직원 해고. 예. 어떤 직원을 미리 해고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의사의 환자 수술 거절. 어차피 수술해 봤자 이게 예측을 했더니 수술을 해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작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회에 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예, 이런 것들이죠. 그쵸? 위기 요인이. 그럼 통제 방안 보겠습니다.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기반의 책임 원칙을 고수합니다. 예측 자료에 의해 불이익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두 가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렇게 미리 뭐 체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데이터의 오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기 요인으로는 빅데이터는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적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 비즈니스에 직접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제 방안으로는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어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데이터 활용 로직인 알고리즘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 인증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직업이 알고리즘이스트인데요. 알고리즘이스트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직업입니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 금전거래에 정통한 회계사처럼 컴퓨터와 수학, 나아가 통계학이나 비즈니스에 두루 깊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 직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별자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 운전면허, 성명, 상세주소, 생일, 기념일, 전화번호, 카드번호, 자동차 기기 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자, 가명 처리,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이름을 임꺽정으로 바꾸고요. 국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거를 한성대 재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명 처리입니다.
그럼 총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총계 처리는 개인정보에 통계값을 적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집계 수량이 적으면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집계 처리되어 정밀한 분석이 어려우며 재배열 방법의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국어 점수를 반평균 점수로 대체하는 거 이런 게 총계 처리에 들어가겠죠. 자, 데이터 값 삭제를 보겠습니다. 특정 데이터 값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별자를 삭제, 식별자 부분 삭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식별자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이제 부분 삭제하는 거죠. 그다음 레코드 삭제, 레코드, 행 삭제, 식별 요소 전부 삭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범주화입니다. 자, 데이터 범주화는 식별 값을 해당 그룹의 대표 값이나 구간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이름을 다 홍씨로 묶어버리고 이름은 그러니까 같은 홍씨인 거 다 홍씨로 묶어버리고 나이가 35세이면 35에서 40세 사이로 범주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마스킹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스킹 같은 경우는 식별값의 전체 또는 부분을 대체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거나 공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안스나 공백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카드 뒤에 4자리 숨기기,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숨기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잡음처가 자료의 값에 잡음을 추가하거나 곱하여 원래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공개하는 방법을 잡음처, 잡음첨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 보호 이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업은 데이터 분석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중 하나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의 접근성을 높여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수집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행동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예측 알고리즘, 예, 소유권을,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이 행동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들이 볼 수 있게끔, 그죠?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도 개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중 하나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의 기업에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수집하여 웹과 스마트폰의 서비스에 활용합니다. 국가안보국, NSA가 소셜미디어, 통화기록 등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국가 안전을 확보합니다. 구매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가전제품을 추천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객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통 패턴, 지역 인구 기반 상권 분석, 물류 등 유통 효율성 제공에 활용합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개의 요소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3개의 요소에는 데이터, 기술, 인력 3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데이터와 기술, 진화하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됩니다. 인력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알고리즘니스트입니다. 미래사회의 특성과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미래사회의 특성에는 불확실성,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다음에 리스크, 스마트, 융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고요. 대응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깁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보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래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개인화,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여 스마트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트렌드 변화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결합을 유도하여 융합이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융합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창조력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 이제 챕터 3,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분석은 빅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빅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유형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펜이 자꾸, 예, 방향이 잘 안 보여서 자꾸 이상하게 화면에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정보 원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통찰이 없는 분석은 함정이다. 한국의 경영 문화는 여전히 분석을 국소적인 문제 해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와 관련해 전략적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데이터 분석을 내재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빅데이터의 걸림돌은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습니다. 1차적인 분석과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 1차적 분석을 통해서도 부서나 업무 영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 분석 경험을 점점 늘림으로써 분석의 활용 범위를 더 넓고 전략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자, 산업별 분석 어플리케이션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 서비스. 자, 금융 서비스의 분석 어플리케이션에는 신용 점수를 산정하거나 사기 탐지, 고객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소매업에는 재고 보충,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제조업에는 맞춤형 상품 개발, 신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트레이딩, 공급,
수요 예측이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에는 웹 매트리스, 사이트 설계, 고객 추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웹 매트리스는 하나의 툴에서 웹에 필요한 모든 서버를 설치해주고 웹 개방 기술을 모르는 초보자도 사이트를 쉽게 만들도록 해주는 CMS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입니다. 정형, 단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요. 분석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포괄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데이터 고가,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고가, 시각화, 해커의 사고방식,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종합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통계학과는 다르게 총체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직관력 등이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T 영역에서는 시그널 프로세싱,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그래밍, 고성능 컴퓨터 등이 필요하고요. 분석 영역에서는 수학, 확률 모델, 머신러닝, 분석한 패턴 인식과 학습, 불확실한 모델링 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 시각화 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와 다른 학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분석 대상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다룹니다. 하지만 통계학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다룰 수 있죠. 다음에 분석 방법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는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각화 작업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그냥 분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접근에서 종합적 학문,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별 필요 역량,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시각화 자료를 통해 비즈니스 결정에서 추측에 의한 결정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다른 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 예측이 되겠죠. 그쵸? 그 데이터의 그 패턴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직의 성장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통계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합니다. 문맥과 의미, 통찰력, 이론적 지식,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 데이터 시각화 역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지식, SQL 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찰력 있는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분야 간에 협력하는 역할입니다. 머신러닝, AI에 대한 지식, 머신러닝 모델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언어를 사용한 코딩 스킬은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요 역량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의 필요 능력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분석가보다
머신러닝, AI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보고서 작성, 시각화, 통찰력,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 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세부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트너가 본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입니다. 데이터 관리, 분석 모델링,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 스킬 등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소프트 스킬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하드 스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하드 스킬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입니다. 지금 이제 가트너가 본 거랑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구분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해커, 애널리스트, 커뮤니케이션, 신뢰받는 어드바이저 등의 조합입니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데이터 처리 기술을 위해 사고방식,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감각, 고객들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효과적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분석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살피기 위해 현실 세계를 돌아보고 분석을 경험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활용합니다. 가정들과 형실의 불일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모델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 모델에 포함된 가정과 해석의 개입 등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델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하는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서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 나왔죠? 자,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머신 러닝, 모델링, 데이터 스킬, 테크니컬 스킬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스킬가 딱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딱딱한 것들, 공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 관련 기법에 대한 이해와 반복론 습득입니다.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 최적의 분석 설계 및 노하우를 축적해야 합니다.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통찰력 있는 분석, 창의적 사고, 호기심, 논리적 비판 등을 의미합니다. 설득력 있는 전달, 스토리텔링,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의미하고요. 다분여가 협력, 자, 부드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소프트 스킬은 커뮤니케이션도 포함이 됩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주로 데이터 처리나 분석 기술과 관련된 하드 스킬만을 요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 스킬은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지 않은 능력의 절반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통찰력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협력 등의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인문학, 분석으로 다룰 수 있는 핵심 문제,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정량 분석이라는 과학과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합리적 추론을 탁월하게 조합합니다. 끊임없이 통찰력을 얻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정보랑 통찰력이 있으면
정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요. 통찰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현재에서는 차선 행동은 무엇인가? 미래에는 최악, 최선의 상황은? 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지금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열풍의 이유에는 단순 세계에서 단, 단순 세계에서 복잡한 세계로의 변화입니다. 다양성과 각 스타의 정체성, 연결성, 창조성, 키워드의 대두입니다. 비즈니스의 중심이 제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그 그 제품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부가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와 산업의 논리가 생산에서 시장 창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형 자산이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계와 인문학, 모든 분석은 가정에 근거하므로 잘못된 분석을 할 수 있고, 맞죠? 네, 잘못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잘못된 분석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인문학적인 사고, 모델 능력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과 현실의 불일치에 대해서 계속 고찰해야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죠. 분석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의 상관관계, 통계적 분석의 인과관계, 신속한 의사결정을 원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통해 특정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추천되는 일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상관관계 분석이 주는 인사이트가 인과관계에 의한 미래 예측을 점점 더 압도해 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커넥션으로, 커넥션에서 에이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아날로그의 세상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자, 오피스 프로그램들의 디지털화 도구 제공한 것이죠. 예, 예전에 뭐 이제 연필로 했다면 이제는 컴퓨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와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터넷 등장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이전시, 복잡한 연결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믿을 만하게 관리해 주는가,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개인과 기기와 사물들이 맺고 있는 하이퍼 연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계, 디지털 안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실 때 디지털레이션, 커넥션, A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자, 여기 좀 B가 빠지기는 했지만 D, A, B, C, D잖아요. 근데 D, C, B는 없지만 D, C, A, D, C, A. 알파벳 순서대로 D, C, A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류에는 로직 오류 있습니다. 로직 오류. 말 그대로
부정확한 가정을 한 거예요. 오직을 세웠는데 부정확한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프로세스 오류입니다. 프로세스 오류는 결정에서 분석과 통찰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 너무 늦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빨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으면 이제 시간에 급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너무 늦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예.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오류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상 1과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